오늘 뉴욕 경찰이 브루클린 지하철역 총격 용의자로 지목된 62세 흑인 남성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총기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조지아주는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연방정부도 늘어나는 감염세에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최근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가 연방학자금 대출의 체납으로 인한 연체나 채무 불이행 기록을 없애고 신용 상태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 경찰이 브루클린 지하철역 총격 용의자로 지목된 62세 흑인 남성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현장에서 총과 확장 탄창, 도끼, 연막탄, 휘발유와 함께 업무용 승합차 열쇠를 발견하고 사건 몇 시간 뒤에 브루클린 거리에 있는 승합차도 찾았습니다. 이 차량은 62세 흑인 남성인 프랭크 제임스가 필라델피아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현상금 5만 달러를 내걸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경찰 당국은 제임스가 이베이 계정으로 범행 당시 썼던 방독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유튜브에 미국을 폭력이 만연한 인종차별적인 곳이라고 비난하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직접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하철 안전 및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덤스 시장의 계획에 대해서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일 게시한 동영상에서는 흑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비판하면서 상황 변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오후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연방 테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오늘 용의자 검거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 화상으로 참석해 그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총 2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10명이 총에 맞았고 5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조지아주는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졌다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브라이언 캠 조지아 주지사는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되어온 총기 소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주지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주청사 및 정부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가 제한됩니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법원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총기 휴대를 허용해왔지만 이번 새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면허 제도는 폐지된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캠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시절부터 총기 휴대 자유화를 공약해왔고 이번 새로운 총기 휴대법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내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이미 면허 없이 장총 소지를 합법화했고 총기 안전교육 및 총기 구입 신청 후 숙고기간 등의 제도를 없앴습니다. 미국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코로나19 감염 사례 가운데 86%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무려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적지 않은 곳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달 3일에서 9일 기준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체 미국 확진자의 85.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 75.4%에서 11%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뉴욕타임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139명으로 2주 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28개 주에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로드아일랜드, 캔자스, 메릴랜드, 오레곤 등에서 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서 곧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기관과 시설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증명 요구를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은 환자 1명당 방문객을 2명으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최근 48시간 내 PCR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봄학기 남은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다시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다음 주경에 뉴욕시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현행 낮음 녹색에서 중간 정도 위험 노란색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경보 수준 노란색 단계의 경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도 늘어나는 감염세에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항공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기내 마스크 착용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안전청은 당초 오는 18일 만료 예정이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보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조치는 지난해 5월 만료를 예정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가 재기승하면서 종료를 앞두고 몇 차례 연장됐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조속한 해제가 예측됐지만 하위 변이 재확산으로 다시 연장된 겁니다. 하지만 항공업계 로비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는 최근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로셸 월런스키 CDC 소장에게 마스크 의무화 종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식당이나 바, 붐비는 스포츠 시설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권하지 않는데 비행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1개 주정부는 지난달 말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해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1개월 만에 전 세계 감염자는 5억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6%가 감염된 셈인데요.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타임즈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 1월 초 3억 명을 넘었고 2월 초 4억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어제 기준 누적 5억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도 오늘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가 5억 80여만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약 6%가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가 많은 데다 여러 나라가 최근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만큼 숨겨진 확진자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HO가 최근 내놓은 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인구의 65%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아프리카 공식 감염자 통계의 10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중 전염력이 가장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방역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지만 많은 국가가 경제적 피해와 대중의 피로도를 이유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내 모임 금지 같은 방역 규정을 풀고 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급성 단계에 있다고 경고했고 많은 보건 전문가들도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최근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 구직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에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령 근로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으로 퇴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은퇴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징후들이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생활하던 사람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을 겪었던 노동시장의 여건은 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자문기업인 RSM US LLP의 수석 경제분석가 조 브루스엘라스는 저금리와 저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정 수입으로 살기를 기대했던 집단의 변화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연금이나 저축 등 고정된 수입으로 살려는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55세 이상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비율은 지난해 10월 38.4%에서 올 3월 38.9%로 증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추방을 유예하는 이른바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절차가 검토되고 있는데 최대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최대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CNN 방송은 복수의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 신설한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도적 임시 입국 허가는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로 아프간인들의 경우 2년, 우크라이나인들은 1년의 추방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미국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제3국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난민 정착 경로는 난민 신청을 하고 미국에 다시 정착할 때까지 종종 몇 년이 걸립니다. 지난달 12명의 우크라이나인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왔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수년 전에 지원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직 난민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아서인지 우크라이나인들은 멕시코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육로로 미국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입국 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의 체납 기록으로 신용 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연방교육부가 연체나 채무 불이행 기록을 없애고 신용 상태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연방교육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된 가운데 팬데믹 사태 이전을 포함해 체납 기록에 있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양호로 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안에는 연체 또는 채무 불이행 기록을 모두 없애고 대출자들이 상환에 있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자금 부채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CNBC는 이날 약 1,0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다며 신용 상태가 조정되면 이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신용 상태 조정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다만 신용 조정 조치가 진행되면 이후 무료 신용 보고서를 신청해 대출금이 체납이 아닌 현재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신용상태 조정 조치는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회복시키고 다시 학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돕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후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지원에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육기관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따르면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연방 빈곤선의 최대 20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83,250달러 수준을 넘기지 않으면 무상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5,500달러까지만 무상보육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보육 지원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보육비 지원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네이버후드 하우스가 2019년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 시내 5세 미만 무상보육 지원 대상은 약 7만 4천 명, 전체 지원 대상은 29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단 약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서류 미비자 아동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주 예산안에는 보육기관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금액은 보육 종사자의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 건강보험 지원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새롭게 설립되는 보육기관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보육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약 7만 달러로 보조금 신청서는 오는 5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수린 소식입니다. 한인 존리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연방판사가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리 판사를 비롯해 5명의 새로운 연방판사에 대한 지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판사에 대한 지명과 관련해 제7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첫 아시아계 미국인 지명자라고 밝혔습니다. 5살 때 시카고로 이민와 1992년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리 판사는 법무부에서 2년간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뒤 메이어 브라운 등 법무법인을 거쳐 2012년부터는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종신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 관련 공부를 하러 온 한인 유학생은 모두 5만 8,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430명, 13.82%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은 중국 34만 8,992명, 인도 23만 2,85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브라이언 벤저민 뉴욕주 부지사가 어제 오전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저민 부지사는 취임 전인 뉴욕주 상원의원 시절 뉴욕 할렘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연방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뉴욕 남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포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2019년 당시 벤저민 주 상원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에 출마하자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 달러 상당의 선거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과 포레스트 힐에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용의자가 퀸즈 프레시메도우와 리들렉 등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께 유니언 턴파이크와 188가 인근에 위치한 체이스 은행에서 창구 직원에게 현금을 요구하다 도주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노던 블러바드와 리들렉 파크웨이 인근의 체이스 은행 지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5피트 10인치의 신장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